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들은요. 전류의 열작용, 열전효과 및 화학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번, 그러니까 1일차 공부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이론을 다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셨겠죠? 그쵸? 네.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이론을 정리하시고 반드시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력은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P를 씁니다. P는 파워라는 그 의미고요. 거기에 첫 번째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책에서 전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전달되는 양. 그게 되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전자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전자제품에 어떤 특정한 전압을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20V라든지 110V라든지 그랬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그래서 전압과 어떤 전류를 받게 되면 이 전자제품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냐를 우리가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부하의 특정 전압이 인가되거나 특정 전류가 흘렀을 때 그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파워에 P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식으로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파워, P는 시간당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걸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1시간에 100개의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1시간에 60개의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100개의 일을 한 사람이죠. 그게 이렇게 계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당 이 전자제품이 한 일이 곧 이 전자제품의 능력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압, 전류, 저항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압, 전류, 저항으로 전력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 뒤에 식을 보시면 됩니다.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곧 그 전자제품의 능력이 된다. 자, 이 V가요, 우리 오메 법칙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되겠네요. I가 두 번 곱해진 걸 우리는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R이다. 두 번째 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오메 법칙에서 전류 I는 식으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I는 R분의 V, 저항의 반비례, 전압의 비례했잖아요. 여기 제곱 곱하기 R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R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므로 약분이 되죠. 왜냐면 R의 제곱은 R 곱하기 R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이 되면 결국에 마지막 식인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전력을 정의하는 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당 전자제품이 한 일이다. T분의 W라고 하고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과 같고 전류의 제곱 곱하기 R과 같고 R분의 V제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여기 보시면 기호는 파워의 첫 번째 글자 P를 썼지만 단위는 뭐라고 쓴대요? 대문자 W로 쓰고 와트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 전력은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W로 쓰고 와트라고 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은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연습해 볼 건데요. 이제 어떤 공식에 어떻게 대입할 건지 거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전력량이란 W라는 기호를 써요. 이거는 work에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1이요. 일한 양이 되는 거예요. 정의식을 한번 보시면 요거 뭐예요? 능력이다. 그쵸? 능력 가지고 몇 시간 일했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능력 가지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거에 대한 시급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전기도 전자제품의 능력 가지고 얼마나 일했냐를 가지고 계산한 게 바로 전력량이고, 전력량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은요, 우리가 단위를 주를 기본적으로 일단 쓰고요. 하나 더, 아까 전력의 단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와트였죠. 자, 그리고 전기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기 이론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는 초를 사용한 겁니다. 초는 세크죠. 그래서 앞으로 기본 단위는 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력과 시간을 곱한 단위는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세요. 전력량의 단위는 줄인데 이 줄의 단위는 와트 세크와 같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1줄은 1와트 곱하기 세크와 같대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1kW 아워. 우리 책에 1와트 아워가 있으니까 우리 1와트 아워로 한번 볼까요? 자, 1와트 아워. 아워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 분, 시간 할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와트 곱하기 1 아워라는 뜻이에요. 1시간은 몇 초예요? 그쵸? 36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트 아워를 줄로 환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초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바로 와트 세크가 되므로 3600줄, 3600 와트 세크가 된다. 그래서 단위 환산 문제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전력량에서는 전력량을 계산하는 문제보다 단위 환산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줄의 법칙입니다. 줄의 법칙은요, 바로 이거예요. 전자제품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도 느끼죠.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는 약간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 전기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이 나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줄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에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얼만큼의 열이 나는지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열량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열량은 기호로 대문자 H를 쓸 겁니다. 우리가 열이 영어로 heat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H를 좀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열은요, 결국엔 얼만큼 나느냐? W만큼 나는 거거든요. W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전력량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자제품이 얼마나 일했냐. 그래서 일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일한 만큼 열로 나오더라.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단위가 달라요. 열량은 칼로리고요. 전력량은 줄이었죠. 그래서 단위 환산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1줄은 0.24 칼로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줄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0.24를 곱해주면 바로 칼로리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량을 나타내는 공식을 여긴 써있지 않지만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요. 열량이란 전력량과 같다. 무슨 차이만 있다? 그렇죠. 단위 차이만 있다. 자, 아까 전력량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전자제품의 능력이 얼만큼 일했는지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줄의 법칙이 갑니다. 줄의 법칙이 뭐냐면요. 어떤 전자제품에 전류가 흘렀대요. 전자제품 부하죠. 부하 저항의 전류가 흘렀는데 그냥 전류에 비례한 거 아니고 전류가 예를 들면 2A 흘렀으면 열은 4A만큼 나는 거야. 2배. 2배가 아니죠. 제곱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류가 얼마나 몇 초 동안 흘렀냐 거기에 비례하더래요. 그래서 줄의 법칙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0.24 곱하기 I 제곱 RT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뭐예요? 칼로리입니다.
지금 열량 문제에서는요,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요. 이 공식이요. 줄의 법칙의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식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 식은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줄의 법칙, 열량 어떻게 된다고요? 0.24 i제곱 RT다.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기출문제로 연습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00V예요. 100V를 인가해 주면, 자, 전압이니까 V라는 기호를 써주시고요. 그때 지금 능력이 얼마가 나오는 300W의 능력이 나오는 전열선, 얘도 뭐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죠. 전열선, 그러면 부하저항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자제품이에요. 이 전열선의 저항값이 얼마냐를 물어봅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력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시간당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곧 V 곱하기 I, 인가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곱한 것과 같고, 이것은 I제곱 R과 같고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어진 조건을 뭐하고 뭘 줬어요? 전압 줬죠. 그쵸? 저항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럼 보세요. 이 4개의 식 중에서 어떤 식을 사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이죠.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했을 때 P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300W는 R분의 100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 분모에 있는 R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이 300을 R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R은 300분의 100의 제곱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300분의 만이니까 2개, 100 약분되고 3분의 100, 33.33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1kWh는 몇 줄인가? 자, 단위 환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kWh예요. 자, 여기서 잠깐요. 킬로라는 말, 어떻게 보면 낯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킬로그램, 킬로미터의 킬로예요. 자, 킬로가 의미하는 건요, 10의 3승, 다시 말해서 100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1000Wh가 몇 줄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시간은 몇 초요? 1시간은 3600초요. 이렇게 환산이 되겠죠. 그쵸? hour를 세크로 지금 환산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잘 챙겨볼게요. 지금 1000 곱하기 3600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만 보세요. 동그라미 몇 개? 셋, 넷, 다섯.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36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36 곱하기 10의 5승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36 곱하기 10의 5승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 어떻게 되냐? 자,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3.6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얘 뭐예요? 아, 얘가 36 곱하기 10의 5승과 같은 거죠. 선생님 왜 10의 5승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수의 계산은요, 10의 마이너스 1승과 6승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0의 플러스 5승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정답 찾았네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의 계산식을 옳게 표시한 것은, 자, 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하에 전류가 들어갈 때 그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전류가 얼만큼, 몇 시간 혹은 몇 초 동안 들어갔는지 비례해서 열량이 나온다. 근데 이건 칼로리죠. 여기에 몇만 곱해주면 돼요? 0.24예요. 0.024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네 번째 개념은요, 열전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전기 이론 과목에서 몇 안 되는, 외워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먼저 시험 기출이 가장 많이 되는 효과가 뭐냐? 바로 펠티어입니다. 그래서 펠티어는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제베크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종류 금속이에요. 여기에 밑줄. 그리고 이 두 개를 접합할 건데, 접합점에 온도 차를 줬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발생해?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펠티의 효과는요, 제베크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 이번에는 전류를 먼저 흘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열의 발생이나 흡수, 그러니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어디에 쓰인대요? 전자, 냉동기 등에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외웠어요. 펠티의 냉장고.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펠티의 냉장고로 외우시고, 이렇게 온도차가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펠티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3금속 법칙은 오히려 더 쉬워요, 외우기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밀금속 C를 연결한대잖아요. 지금 금속 몇 개 나왔어? 3개죠. A, B, C. 그럼 정답은 제3금속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키워드로 암기해라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체크한 대로 이렇게 키워드로만 기억하시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기출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금속이래요. 두 금속이죠. 여기에 전류를 줬더니 이 줄열, 그러니까 열 발생 외에도 그 접점에서 온도차, 열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와 같은 현상, 펠티의 냉장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2번 보세요. 금속 A, 금속 B, 금속 C. 그러니까 금속 몇 개? 3개, 제3금속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개념은요, 화학전지라는 건데, 전류가 흐르면은요, 수반되는 어떤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배웠던 열작용, 줄의 법칙으로 이제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또 화학작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바로 화학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어떤 전해액이 든 그 곳에다가 극판, 도체 극판, 어떤 금속 극판을 두고요,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대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요, 화학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물질이 섭출이 되더래요. 이 섭출되는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 바로 저 물질을 지나간 그 전기량, 다시 말해서 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써있는 그 공식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W는 전력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전기 분해를 했을 때 그때 섭출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섭출되는 물질의 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단위는 g을 쓰고요. 그것은 K, 바로 저 물질의 화학 고유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화학 당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 물질의 화학 고유 값에 비례하면서 저 물질을 지나간 전기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Q는 바로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거든요. 전자가 이동했다, 전자의 전기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전류가 이동했어요, 전자가 이동했어요 하는 게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도 나오죠. 화학 고유값에 비례하면서 거길 지나간 전류에 비례하더라. 근데 이게 얼마나, 몇 초 동안 혹은 몇 분 동안 지나갔냐에 비례하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저 식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자, 섭출되는 물질의 양은 화학 고유값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 물질을 지나간 전기량에 비례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는 화학작용이 발생하는구나를 알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전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볼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자, 볼타 전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용기에 전해액을 집어넣습니다. 전해액이란 전자의 이동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붉은 황산을 전해액으로 써요. 묽은 황산이란 황산에 물을 좀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연 금속이죠. 아연판, 아연을 우리가 GN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구리판을 이렇게 둬요. 그리고 이 둘 판에다가 전선을 이용해서 꼬마 전구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사실 아연이 반응성이 제일 크거든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빨리 내놓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아연판에서 전자가 나와서요, 구리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한다. 전자의 이동 이꼬르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구가 반짝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연의 전자 이동이 구리로 향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반짝 들어오게 된다. 이게 바로 볼타 전지.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아연에서 구리로 이동했어요. 우리는 전자를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쓰고요. 전자가 어디로 가요? 항상 플러스로 이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양,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럼 볼타 전지에서 양극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양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도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리가 양극이 돼요. 여기 써 있습니다. 양극은 구리판이고요. 반대로 전자를 계속 주고 있는 아연은 바로 음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음극이다. 자, 이 전자의 이동을 계속 도와주는 이 전의 액으로는 우리가 뭘 썼어요? 그렇죠. 묽은 황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볼타 전지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은요, 점점 이 불빛이 약해져요. 왜 그러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지금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하면서요,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인 전자를 이 묽은 황산에서 나온 수소가스가요. 수소가스가 이 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달라붙으면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게 돼요. 이동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걸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볼타 전지를 계속 쓸 수 없는 원인이죠. 그래서 분극 현상은 양극, 어디에서요? 구리판이에요. 양극은 구리판에서 발생하는 무슨 가스요? 그렇죠. 수소가스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 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분극 현상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극 현상을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감극제, 뭐 이산화망간이나 니트로벤젠이나 산소를 집어넣으면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부작용,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국부작용은 아연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아연에 불순물 함유량이 많게 되면은요, 전자가 구리로 가야 되는데 구리로 안 가고 그 불순물을 향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체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국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전극이나 전해액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전극이 부분적으로 용해되면서 자체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국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국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순도가 높은 아연을 쓰시면 돼요. 불순물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볼타 전지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1번 양극은 구리, 그렇죠. 음극은요 아연. 그리고 분극 현상이란 어디서, 무슨 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양극에서요. 원인은요, 수소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납축전지예요. 아까 볼타전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볼타전지는 재생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차 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1차 전지의 특징은 재생 불가능.
지금 납축전지는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요, 재생이 가능해요. 충전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전 시와 방전 시 어떻게 이렇게 화학작용이 되는지 우리가 여기 써있죠. 요 화학 반응식 정도는 연습장에 보고 한 번, 안 보고 두 번, 실수한 거 다시 고쳐서 한 번, 그리고 진짜 안 보고 한 번, 이게 4번만 써보시면요 금방 외워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충전시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이 바로 다 썼어요. 방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충전시 플러스 극, 그리고 마이너스 극, 전해액은 어떤 것이냐라고 봤더니 PbO2라고 썼어요. 이산화납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산화납이라는 표현보다는 PbO2 이 화학식 그대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시 양극은 PbO2. 자, 전해액은 아까 볼타전지도 전해액이 뭐였냐면 묽은 황산이었어요. 황산이 화학식으로 H2SO4입니다. 근데 이게 두 분자 있다 그래서 2를 쓴 거라서 2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산을 썼어요. 물을 살짝 탔겠죠. 묽은 황산을 쓰고요. 자, 음극은 바로 PB, 납입니다. 이게 충전시 납축전지 형태고요. 이게 방전, 다 쓰게 되면은요. 양극, 음극 모두 다 지금 화학식이 똑같이 보이죠. PbSO4, SO4가 황산이에요. 황산납이에요. 그래서 양쪽 극 모두 황산납으로 변화하면서 전해액이었던 황산이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시험 출제 비율 정도로 보면은요, 뭘 가장 많이 물어보냐 이 화학식에서. 그러면 단연코 1등은 바로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액,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알맞은 것은 H2SO4. 이거는 한글로도 줘요. 묽은 황산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충전시 양극으로 알맞은 게 무엇입니까? 이산화납으로는 안 줘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고요. PbO2 이렇게 화학식으로 주니까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납축전지의 특징. 공칭전압이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칭하는 전압. 그러니까 너도 쟤도 다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그냥 2V짜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V다라고 하고요. 전해액의 비중은 우리가 1, 2, 3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3에서 1.26 정도인데 어디 다른 문제에는요. 1.2에서 1.3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뭐 비슷하죠. 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1, 2, 3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축전지죠. 축전지의 용량은요. 뒤에 보시면 AH로 되어 있어요. A는 혹시 뭐의 단위였는지 기억나세요? 암페어. 그렇죠. 전류죠. 아우어는 아까 뭐였어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류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냐가 바로 용량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50 암페어 아우어짜리 축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있는데 저는 이 회로에 5A의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지로 저는 몇 시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자, 어떤 거였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 고유의 값인 화학당량과 그 물질을 지나간 전기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4번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묽은 황산용액에 전해액이죠.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대요. 이거 무슨 전지였어요? 그쵸? 볼타 전지였죠? 이때 양극, 플러스 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극은 뭐다? 그렇죠. 구리판이죠. 근데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기체 때문이다? 수소 기체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납축전지의 화학식 한번 다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왼쪽이 충전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이 방전시다 라고 보시고 충전시 양극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산화납.
그리고 묽은 황산을 집어넣으면 음극은 Pb, 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전이 되죠. 양쪽 극 모두 황산, 납으로 변하고요. 묽은 황산은 물로 변해요. 여기까지죠.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쓰시면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역시나 전해액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몇 번? 그렇죠. 1번 묽은 황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직류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류회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한번 쫙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랑 풀면서 몰랐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빨간색으로 X를 치세요. 그리고 보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좀 애매한 것들,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자, 1번,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이가 낮다. 어떤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전이라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뭐가 많은데 낮다는 아니겠죠. 높다입니다. 그래서 잘못했고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전류는 1A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 동안에 전자 1쿨롱만큼이 이동하면 1A의 전류가 흐른 것이다. 네,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전이 차가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물 바구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높은 곳에 있는 물통이 있고요. 낮은 곳에 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수로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면은요. 이 물통, A라는 물통과 B라는 물통의 높이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전류가 쉽게 흐르겠죠. 물이 쉽게 흐르겠죠. 그 물을 우리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통의 높이차를 우리가 전위차다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클수록 전류는 잘 흐릅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전자는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이런 사실이 관찰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과학자들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시다. 대신 전자는 플러스로 향한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하니까 전류가 흘렀대요. 이거 뭐예요? 전기 회로네요. 회로 구성했네요. 자, 전류가 흘렀대요.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했더니 ohm의 법칙이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자, 근데 이때 회로의 저항을 20% 감소시켰어요. 자, 20% 감소시켰다면 100원에서 20원이 20%가 감소되면 우리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80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1R에서 20%가 감소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8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갔다? 0.8R분의 V가 되더라. 그렇다면 당연히 전류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졌잖아요. 20%? 당연히 커지겠죠. 얼만큼 커져요? 얼만큼 커졌어요? 0.8분의 1 R분의 V죠. 요만큼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1.25배 커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은 회로를 딱 그려줬어요. 그리고 각 저항에 생기는 전압 강하. 전압 분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체에 인가되는 전압과 각각의 부하에서 떨어지는 전압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직렬 접속의 특징이 뭐였어요? 항상 부하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일정하다. 3ohm에 흐르는 전류도 2A, 5ohm에 흐르는 전류도 2A.
7옴에 흐르는 전류도 2A가 됩니다. 그쵸? 자, 전류가 저항을 만나면 이거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전류가 저항을 만나면 여기는 6V, 10V, 14V가 되겠네요. 전체 전압은 각각의 부하에서 분배된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0V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 R1, R2가 병렬로 접속이 돼 있대요. 자,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저항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 그런데 지금처럼 저항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쉽게 계산한다? 합분의 곱이요. 그쵸? 합분의 곱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시범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값. 제가 최소 저항, 이거는 무슨 접속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병렬 접속을 시키면 최소 저항값이 되더라. 자, 병렬 저항일 때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요. 저항값이 모두 다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쵸? 저항의 값을 개수로 나눠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성 저항은 몇 옴이다? 2옴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옴, 30옴, 60옴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했대요.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20옴짜리 하나, 30옴짜리 하나, 그리고 60옴짜리 하나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몇 볼트요? 6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나? 그렇다 하기엔 저항값이 3개라 좀 복잡한데?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 자, 병렬 회로에 이런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요. 항상 전압을 먼저 생각하세요. 왜요? 병렬 접속 시 각각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다 같다. 몇 볼트로 같아요? 전체 전압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옴 이 단자에 60볼트가 걸리려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흘러야 됩니까? 그렇죠. 3암페어요. 그러면 30옴에서는요. 2암페어가 흘러야 되잖아요. 60옴에는요. 1암페어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각각의 부분 전류,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으므로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6A구나. 2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긴 회로예요. 그쵸?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림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은 2옴, 2옴, 2옴이고 전체 흐르는 전류는 6A입니다. 이때 I2, 일로 흐르는 전류, 부분 전류의 값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전체 전류가 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 여기 접속점이 보여요? 이 접속점에서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접속점에서 전류가 분배되는 회로, 그 회로는 무슨 회로? 병렬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위로 흘러 들어가는 게 I1,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I2라고 했을 때요. 자, I1의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다라고 우리 정의했다 그랬죠? 그래서 6A가 이 접속점에서 I1으로 분배되면서 이 I1이 이렇게 나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2옴짜리 저항 하나가 있는 거와 같고요. 자, 이번에 I2를 보세요. I2는 이 2옴을 지나서 그대로 그 전류가 또 다른 2옴을 지나서 나가요. 그러니까 전류 분배가 되지 않았죠, 중간에. 직렬로 똑같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회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2옴, 2옴. 자, 그러면 이 회로에 우리가 좀 보기 쉽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해보면 이온과 이온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저항 하나라고 생각하고 몇 옴짜리로 보면 돼요? 4옴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I2고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2는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되겠죠. I는 R분의 V니까요. 근데 여기서 전압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저항을 다 더하세요. 그리고 이 둘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면 상대방 크기에 비례 분배하더라. 어디에서? 전체 전류에서. 그러니까 R1이 2죠. R2는 4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 2옴에 비례 분배해. 어디에서? 전체 전류에서. 그러면 2 더하기 4는 6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I2의 크기가 얼마다? 2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나는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버리면 돼요. 버리세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기전력이 2, 내부 저항이 스몰 r,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걸 외부 저항 r을 연결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는 자, 전지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플러스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됩니다. 개수가 몇 개? 대입할 필요도 없네요. 숫자를 준 게 아니고 이렇게 기호를 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직렬 접속. 누구를?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kWh는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거 뭐지? 자, 이건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1칼로리는 0.24 곱하기 1줄 한 거와 같잖아요. 아까 뭐였어? 열량은 단위 환산 때문에 0.24를 전력량을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와트세크로 바꾸고 줄로 바꾸고 곱하기 0.24 해주면 되겠네 라는 전략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1kWh는요 몇 킬로와트 세크예요. 그쵸?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 킬로와트 세크가 됩니다. 자, 이거는 3600 킬로줄과 같겠죠? 자, 여기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0.24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6 곱하기 24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정답은 864가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지에 관한 사항이다.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가? 바로 분극작용이죠. 자, 다시 한번요. 분극작용은 뭐였어요? 볼타전지에서요. 볼타전지에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에서 발생하는 거죠. 양극은 무슨 금속이었어요? 그렇죠. 구리. 음극은 아연이었어요. 양극에서 발생하고 양극의 뭐 때문에? 그렇죠. 수소가스가 구리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기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용량 45Ah짜리 납축전지에서 3A의 전류를 연속해서 얻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몇 시간 동안 이 축전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자,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어 곱하기 아우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페어 곱하기 아우어 했을 때 45가 나와야 돼. 근데 나는 3암페어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5시간 쓸 수 있죠. 왜요? 3 곱하기 15가 45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저항 4개를, 저항 4개니까 제가 R이라고 써볼게요.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AB 간에 일정한 전압
V 이렇게 써볼게요. 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요, 전력이란 전압 곱하기 전류이면서 I 제곱 R이고 R분의 V 제곱 와트입니다 라고 식으로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 세 개의 식 중에서 어떤 식을 사용해서 이 네 개의 전력 비교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저항 있어요, 전압 있어요, 그때 소비 전력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몇 번씩이에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려고 얼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좀 볼게요.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 속에서요,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은 작아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구나,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걸 고른다, 저항은 가장 작은 걸 고르면 되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최소 저항값, 그 무슨 접속? 그렇죠, 병렬 접속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전자 냉동기, 무슨 냉장고로 외웠어요 우리? 그렇죠, 펠티에죠. 정답은 2번이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14번도 보실게요. 어떤 도체 길이를 n배로 하고 그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다는 건 늘렸다 줄였다. 그렇죠, 줄였다죠. 그럼 길이는 길어지고 면적은 작아졌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죠. 얼만큼 커지는 거예요? 길이를 늘린 것만큼, 그 다음에 면적을 줄인 것만큼 n을 2번 곱하니까 n제곱, n제곱배로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실게요.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전기량과 같으며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떠오르시죠? 이거 무슨 법칙? 패러데이의 석출량 법칙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막 거슬리는 접속이 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얘, 그리고 얘 너무 거슬리거든요. 자, 거슬리는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병렬로 3옴, 3옴, 3옴이 3개네. 저항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는 저항의 크기를 개수로 나누어라. 아하, 여기 합성 저항이 얼마다? 1옴짜리구나. 자, 얘도 보세요. 2옴, 2옴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여기 합성 저항 몇 옴? 1옴. 아, 결국에는 1옴, 1옴, 1옴의 직렬 접속과 같은 거구나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직렬일 때는 다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정답은 3옴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워야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컨덕턴스라는 개념을 처음 봤죠. 컨덕턴스가 뭐냐면요, 대문자 G로 기호를 쓰고요, 이름은 컨덕턴스라고 하면서 얘는요, 저항의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저항이 뭐였어요? 전류를 못 오게 하는 정도, 못 흐르게 하는 정도잖아요. 그럼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잘 통하는지 정도를 나타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단위도 살짝 보면은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어요. OHM입니다. 근데 컨덕턴스는 반대죠?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얘도 어떻게 뒤집어요? MHO. 그래서 뭐라고 읽어? 모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0.2모짜리 컨덕턴스 2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이게 보이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컨덕턴스를 저항으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0.2분의 1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분모에 곱하기 10,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10. 이건 2분의 10과 같으니까 아하, 5옴짜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옴짜리 2개가 직렬이니까 총 합성 저항은 몇 옴? 그렇죠, 10옴이죠. 이때 3A의 전류를 흘리고 싶어요. 그러면 몇 볼트의 전압을 넣어주면 돼요? 자, V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R이죠.
I가 3A 흐르고 싶을 때 저항이 몇 옴이 있는데 지금 10옴이 있으므로 몇 볼트요? 그렇죠. 30볼트를 인가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문제 18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 힌트가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전기를 띠는 현상이에요. 전기를 띠는 현상이 나온다? 정답은 무조건 대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이란 이 중성 상태의 도체예요. 전자의 양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 3개, 중성자 3개,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있었다고 봐봐요. 얘는 양성자도 3개, 그 다음에 전자도 3개. 그러니까 얘는 극을 띠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자 하나가 혹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전자가 몇 개? 4개. 양성자는 3개.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대전 상태란 말이에요. 전기를 띠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도체에 t초 동안 q클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아까 우리가 패러데이 석출량 법칙 했을 때 제가 아주 잠깐 말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전기량,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어떤 도선 혹은 도체가 있고요. 요 점에서 제가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할 건데 이 점에 지나가는 전자가 예를 들면 1초 동안 몇 개가 있었냐를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냐 이런 거를요. 시간, 일정 시간 동안 그 점을 지나간 누구요? 전자들, 전기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전자가 지니는 전기의 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류를 정의하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4번 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컨덕턴스 또 나왔어요. 그쵸? 컨덕턴스는 뭐라고요? 저항의 역수라고요. RVI가 있을 때 이 컨덕턴스와의 관계가 옳은 게 뭐냐? 자, 항상 뭐로 생각하라고요? 저항으로 생각하라고요. 저항은 옴의 법칙으로 따지면 I분의 V 옴이죠. 얘를 컨덕턴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이거예요.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기출봉원 문제로 연습하기 2를 보실 건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묽은 황산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무슨 전지요? 그렇죠. 볼타 전지죠. 자, 이때 양극은 뭐다? 어떤 금속이다? 그렇죠. 구리고요. 아연이 음극이다.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리판이죠. 구리판이죠. 분극 현상이 무슨 현상이다? 양극의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실게요. 기전력이 기호로 쓸게요. E가 1.5V, 내부 저항 0.1옴인 전지 몇 개? 10개를 직렬로 접속해서 2옴짜리 저항을 가진 전구에 연결할 때 전구에 흐른 전류가 얼마인가요? 자, 이거 뭐예요? 전지를 직렬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죠. 자, 갑니다. 직렬 접속 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그리고 외부 저항을 더해주고요.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숫자 대입해 볼게요. 10 곱하기 0.1 플러스 2 플러스 10 곱하기 1.5V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분의 15. 3분의 15. 그러니까 얼마?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5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자,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 단위는 뭐라 그랬죠? 세크. 그러니까 몇 초? 60초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요? 자, 열량은 줄의 법칙이 어떻게 됐어요? 0.24 I제곱 RT 칼로리였습니다. 여기 대입하면 되죠. 0.24에 전류가 1의 제곱에 지금 저항이 500이죠.
곱하기 60초 이렇게 되면 정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7200 칼로리라고 4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리선의 길이를 2배 늘렸어요. 반지름을 2분의 1로 할 때 감소시킨 거죠. 그때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선생님, 면적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반지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리선이라고 보면은요, 구리선을 확대하면 원기둥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단면적은 원의 면적을 말하고요. 원의 단면적 구하는 방법, 파이 r의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가죠.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게 바로 반지름을 의미해요. 자, 그럼 보세요. 면적은 어디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 그러면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은요?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면적은 몇 배 감소한 거랑 같다? 그렇죠. 4분의 1배 감소한 거랑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길이는 2배로 쭉 늘리면 저항은 2배로 커지지요. 그쵸? 근데 면적을 4분의 1로 훅 줄이면 감소한 것만큼 저항이 커지지요. 그래서 몇 배? 8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전류의 발열작용, 발열이죠. 열이잖아. 누구예요? 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열은 누구다? 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5옴과 R옴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고, 저 한번 그려볼게요. 5옴과 R옴의 저항을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하고요. 이때 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 R옴에 흐르는 전류는 1A라고 했을 때 요 저항 R값은 얼마인가요? 제가 그랬죠.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라? 전, 앞. 그쵸? 3A가 5옴을 만나면 여기서 몇 볼트가 걸려요? 3, 5, 15, 15볼트가 걸리고, 병렬 접속의 특징은 각각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다 같다. 얘도 몇 볼트야? 그러니까 15볼트.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15볼트. 자, 그러면 1A의 전류가 몇 옴의 저항에 흘렀을 때 15볼트가 떠요? 그쵸? 15옴짜리를 흘렀을 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0볼트를 인가시켜주면 능력이 몇 와트가 나오는? 400와트가 나오는 전열기가 있대요. 자, 이 전열기를 이번에는 몇 볼트에서 썼대요? 250볼트 전원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능력값 바뀝니다. 바뀐 능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서 I제곱 R과 같고 R분의 V제곱과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식 중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우리가 바뀐 소비 전력을 계산할 수 있을까? 자, 보이세요? 그쵸? 이 관계가 V하고 R 사이의 전력 비교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변화된 능력과 P-는 R분의 바뀐 전압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50볼트는 아는데 R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 R 어디서 갖고 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자, 400와트의 능력은 언제 나왔어요? 전열기를 200볼트에다가 연결했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때 R을 어떻게 구한다? 양변을 뒤집어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 400분의 200의 제곱. 계산하기 쉽게 저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1은 2, 2, 4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옴짜리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다 100옴만 대입하면 되겠네. 왜? 전열기는 그대로니까. 100옴짜리 전열기에다가 250볼트를 걸어준다면 그때 전력은요 625와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옴하고요 8옴의 저항을 직열로 했을 때랑 병렬로 했을 때랑
몇 배 차이가 나느냐? 자, 직렬로 했을 때가 더 클 거예요. 자,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자, 직렬로 저항을 접속시켰을 때는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옴이 나올 것이고,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합분의 고 이렇게 되죠. 이건 얼마? 12분의 32옴이 됩니다. 훨씬 크죠? 그러면 12분의 32옴에 몇을 곱해야 12가 된다? 4.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5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20V를 인가했을 때 100W의 능력이 생기는 1번 전구가 있고요. 똑같이 220을 넣어줬을 때 200W의 능력이 생기는 2번 전구가 있대요. 얘네 둘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이 둘에게 22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R1의 불빛이 셀 것이냐, R2의 밝기가 밝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력이 누가 더 클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한번 우리가 R1과 R2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요. VI이면서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다 뭘 줬어요? R1에 V를 넣었을 때, R2에 V를 넣었을 때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P는 R분의 V제곱인데 지금 보세요. P1 R1이랑 P2 R2나 전압은 뭐하다? 똑같다. 얘 일정하니까 이 둘의 관계만 보면 돼요. P1이 100W였죠. P2는요 200W였죠. 자, 그러려면 R1 값이 R2 값보다 더 크다는 사실. 왜? 얘가 커야 작고 얘는 작아야 어때요? 크잖아요. 그래서 R1의 크기가 얼마인 줄 모르겠지만 R2의 크기보다 크구나.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계산기 있으시면 220V를 넣고 R1이 정확히 몇 옴짜리인지 계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R1이 R2보다 크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이 녀석의 저항값이 크고요. 얘는 작아요 라고 표시를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렬로 뒀대요. 직렬 회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전압을 인가시켜주면 항상 전류는 R1을 통과할 때나 R2를 통과할 때나 똑같은 전류량이 흐른다. 그래서요. 이렇게 전력을 다시 비교하려고 VI이면서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해야 될 때는 이때는 선생님 뭘로 해야 돼요? 바로 이 두 번째 식으로 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V가 있는데요. R분의 V제곱은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각각의 저항에 분배되는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분배되는 전압을 각각 계산해서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류가 일정한데.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 전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요. I가 이 R1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이 나오죠. I가 R2의 제곱을 만났을 때 이만큼의 전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큰 녀석 두 번 곱한 게 훨씬 커질 거잖아요. 곱한 것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9번은 암기 문제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외우세요. 작은 고추가 매워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봤을 때 능력치가 더 작은 줄 알았던 100W짜리 전구가 실제로는 같이 붙여놓고 전력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다? 작은 놈이 크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납축전지 전에 또 물어보죠. 자, 다시 한번 납축전지 화학식 쓸게요. 자, 충전 시 양극은 이산화납이고요. 그때 전해액은 묽은 황산을 쓰면서 음극은 납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방전이 되면은요. 양쪽 극 모두 다 황산납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묽은 황산은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꿔요. H2O로 바뀌죠. 이렇게요. 그러므로 전해액은 뭐다? 묽은 황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kWh는 몇 킬로칼로리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1kWh를 몇 킬로와트 세컨즈로 바꾸고 이것은 몇 킬로 줄과 같으니 여기에다가 0.24만 곱해주면 뭘로 바뀌어요? 킬로칼로리로 바뀌더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3600 킬로와트 세크가 되고요. 자, 이거는 곧 뭐와 같아요? 3600 킬로줄과 같아요. 그러니까 3600 곱하기 0.24 해주면 답이다. 이렇게 곱하면은요 864가 나오는데요. 이건 약 860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은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자, 다시 말해볼까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 뭐였어요? 발생할 기, 전류의 전, 힘 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바로 기전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실게요. 내부 저항이 0.02롬인 전지 몇 개? 10개를 이번엔 병렬로 접속했대요. 자, 그럼 전체 내부 저항 어떻게 되는가? 자, 병렬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특징 3가지를 봤어요. 1번, 기전력은 항상 일정하다. 왜? 병렬이니까. 2번, 내부 저항은 개수만큼 감소하더라. 3번, 용량은 개수만큼 증가하더라. 이 3가지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내부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10개를 0.02롬에다가. 그럼 이만큼 더 작아진 거잖아요. 0이 12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0, 0, 0, 1이요. 이 0이 하나 더 앞으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점은 첫 번째 0 뒤에. 그래서 0.001.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줄의 법칙이에요. 자, 줄의 법칙은 무슨 법칙? 발열, 뜨거워지는 거를 식으로 정의한 법칙이다. 그게 어떻게 되더라? 일단 칼로리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0.24를 곱해줍니다. 전류가 저항에 들어가는 것 제곱만큼, 그리고 거길 흘러간 시간만큼의 비례해서 나오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24 I제곱 RT 칼로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5번 문제 보실게요. 먹는 문제죠. 금속 A, 금속 B, 금속 C. 금속 몇 개? 3개. 그래서 제3금속의 법칙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고요. 자, 16번. 볼타전지의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기전력이 떨어지는 현상.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극작용이죠. 이 두 문제 모두 다 맞추셔야 될 문제예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는 뭘 쓴다? 그렇죠. H2SO4 묽은 황산을 쓰고요. 그 비중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뭘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렇죠. 1, 2, 3이요. 1, 2, 3을 찾아라. 여기 있네요. 정답 몇 번? 4번이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요. 각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그 값의 역수를 구한다. 3번이죠. 이 문제를 헷갈린다 그러시면요. 제가 말했죠. 가장 길어요. 이보다 더 길 수는 없어. 제일 긴 문장 찍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자, 보시면요. 저는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형태인데 저기 보이세요? 접속점에서 세 갈래 길로 나뉘어지네. 자, 이거 무슨 접속? 그렇죠. 병렬 접속.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랑. 자, 근데 얘를 I1이라고 하면 이 I1의 전류는 1옴 거쳤다가 그대로 또 다른 1옴 거쳐서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1옴 거쳤다가 1옴 거쳤다가 나가죠. 자, 두 번째 I2는요. 1옴 거쳐서 그냥 나가잖아요.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1옴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자, I3는요. I3는 1옴 거쳐 또 다른 1옴을 거쳐서 나가죠. 그래서 여기도 1옴 거쳐 또 다른 1옴 거쳐 나가죠. 2회로예요. 2회로. 이거. 자, 그럼 볼게요. 여기 1옴, 1옴이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1옴, 1옴이니까 얼마? 2옴. 여기는 1옴. 여기는 2옴. 아, 2옴과 1옴과 2옴의 병렬 접속이구나.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통분해 볼까요? 분모 통일해 줄게요. 2 이렇게 분모 분자 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해야 1로 동일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로 통일했고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고 분의 1. 이거 뭐랑 같다고? 요 역수라고요. 4분의 2와 같아요. 약분하면 2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잘 모르겠다? 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망 중 임의의 접속점에 흘러들어온 전류의 합은 그 점에서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이거 이 문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세요. 회로망 중, 자, 유입되는 전류가 있어요. 들어오는 전류는, 임의의 접속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접속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맞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요, 누가 이렇게 정의했냐? 바로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고 이렇게 법칙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걸 몇 법칙이라고 하냐면요. 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르히호프 제1법칙을 전류법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나왔죠. 키르히호프 제1법칙이다. 자, 1법칙을 찾아내는 힌트가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접속점을 보세요. 그리고 전류를 보세요. 그래서 접속점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랑 풀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 위주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